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제1 죄형법정주의 법인의 범죄능력 약술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해서 다음을 약술하라 해서 이제 가, 나, 다 세 개의 문제가 있고 문 2는 법인에게도 범죄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술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50점짜리가 나오면은 문제를 읽으면 문제를 읽자마자 문제에서 내가 좀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키워드를 문제 옆에다 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부분과 좀 어려운 부분을 좀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한 페이지에 한 15에서 20점 정도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슷하게 분량을 봐서 잘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쉬운 문제 먼저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목차를 잡는 게 처음에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목차와 관련해서 목차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설문이라고 써도 좋고 여기서 같이 이제 문으로 주면은 뭐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문 일에 대하여 했으면은 뭐 이제 1 다시 가에 대해서 가에 대하여 2 다시 가에 대하여 3 3 다시 1 다시 가가 아니라 1 다시 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1 다시 다에 대하여 이렇게 해도 좋고요. 방향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해도 좋고 이제 가끔씩은 그냥 문 1 다시 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1 다시 나에 대해서 1 다시 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그 목차에 있어서 제목을 반복하여 쓰지 말라. 전혀 무용한 일이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1 다시 가, 1 다시 다에 대하여도 안 써도 좋아요. 그래서 1 다시 가, 1 다시 다, 1 다시 다. 뭐 아니면 전체적으로 목차를 잡을 때 큰 목차를 하나 잡고 그 안에 1, 2, 3. 특히나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 관해서 약수를 하는데 보완처분과 소급표, 소송법 규정과 소급표, 판례변경과 소급표, 소급표가 공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에서 소급표 금지 원칙을 가볍게 서술하고 가나다에 대해서 별도 목차를 잡아서 설명해도 좋고요. 그래서 한번 예로 들은 설명인데 꼭 이렇게 목차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문 1, 그냥 문 1 다시 가에 대해서 해가지고 처음부터 써도 괜찮아요. 근데 세 개가 이제 공통되니까 조금 멋을 부려가지고 소급표 금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요.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 이루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어떤 시행 이전에 적용될 수는 없다. 형벌법규 시행 이전에는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해서 이제 죄형법정주의 내용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소급표 금지 원칙 정의를 먼저 하나 써놨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보완 처분에 대해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도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문 1 다시 가에 대해서 대하여 이렇게 해서 1 문제점이라고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원래는 약술 형태는 서설, 의 뭐 이렇게 출발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시험의 배점 분량 정도라면 그렇게 나아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모든 거에서 약술이든지 단문이든지 간에 문제점 해가지고 죄형법정주의 뭐 내용 가운데 뭐 소급표 금지는 죄형법정주의 내용 가운데 하나인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가볍게 설명을 하고 어떤 소표 금지의 원칙은 어떤 형벌법규는 행위시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원칙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서 바로 보완처분에도 형벌이 아닌 보완처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가지고 두 번째 얘기를 해서 이제 목차는 뭐 이제 예를 들면 학설, 뭐 학설, 그다음 뭐 판례, 뭐 검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논점이 공통되니까 그냥 문 1에서 하나씩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급표 금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답안에서 분량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학설, 그 다음에 판례는 뭐 동그라미 대신에 뭐 이 판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용을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학설과 관련해서 보완처분도 형사 제재에 속하므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가 최소 형벌과 동일하게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긍정사, 약술이니까 학술을 좀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완처분은 형벌과 구별된다. 그래서 장래 위험성으로부터 회사와 그러니까 행위자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한 목적적 조치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즉 형벌과는 구별된다. 이렇게 형벌이 아니므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판례는 원칙적으로 뭐 전자장치 부착명령 예로 하나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예로 들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소급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감봉 외워주세요.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라든지 가정폭력법상 사회봉사명령 해가지고 감봉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워가지고 이 감봉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니까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거 감봉. 원칙적으로는 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라든지 기타 보완 처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예외적으로 감봉에 있어서는 보호감호라든지 어떤 사회봉사명령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했고요. 검토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제 섞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완처분은 한 목적적 조치 아니냐. 원래 보완처분은 범죄를 예방하고 어떤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이렇게 한 목적적 처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완처분은. 그러나 사회봉사명령 같이 실질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나중에 가면은 형사소송에서도 뭐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는 아니겠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들에 있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해서 판례가 타당하다라고 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10점짜리야. 10점짜리. 양을 늘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점, 그 다음에 이게 학설, 판례, 검토. 이 세 가지만 목차 잡아줘도 석줄이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 이제 설문 2에 대해서는 원래 소급표 원칙은 원칙적으로 형법에만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절차법인 소송법에도 적용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기존에 있어서 뭐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경우, 기존에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안 했는데 지금은 고소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처벌하게 됐다. 혹은 공소시효를 연장해서 공소시효가 늘어나서 처벌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소급 적용 여부에 따라서 가벌성이 결정되는 경우, 즉 가벌성, 가능하다,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이때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느냐, 혹은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느냐. 즉 기본적으로 소급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소급 적용이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가벌성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인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던 게 처벌되는 효과가 나타나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니야 이런 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설은 소송법의 문제라도 가벌성의 처벌 여부를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소급효는 금지되고 여러분들 적극설이라고 해도 좋고요. 뭐 소급 적용이 적용된다는 견해 이렇게 적극설 소극설 붙이기가 애매하면 소급 적용은 금지가 된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범죄와 형벌은 이미 행위시에 확정되어 있는 이상 그 처벌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게 아니므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더 쉽게 앞에 있는 것처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에만 적용되므로 소송법 규정 소송법 규정은 처벌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까지 소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니까 소송법 규정에는 어떤 적용되지 않는다는 어떤 소극설이 대립되고요. 지금 이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명이 위원 결정을 해야 위원이에요. 그래서 5명이 위원이면 9명 중에서 6명, 3분의 2 이상이 위원이라고 할 때만 위원인데 5명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최대.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부진정 소급표는 허용될 수 있으나 진정 소급표는 허용될 수 없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이제 다수의 입장인데 부진정 소급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 범죄.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지금 9년이에요. 근데 이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한 20년으로 늘려버렸다.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늘려서 처벌하는 형태. 이게 부진정 소급표죠. 반면에 이제 진정 소급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가 됐어요.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된 상태에서 진정 소급표 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처벌하는 형태가 이제 진정소급표인데 이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사실 5.18 특별법이 이제 관련된 문제인데요. 5.18 특별법에서는 사실 이게 공소시효가 완성됐느냐 완성되지 않았느냐가 해석상에 문제가 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진정소급표든 부진정소급표든 기본적으로 법률이 소급하여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게 합헌인 이상은 우리는 적용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한 이상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해서 진정소급표를 가지는 법률도 적용을 한 바 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두 명이 이제 12.12, 5.18 등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뭐 내란 목적 살인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범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석은 이게 소급표가 완성됐느냐 완성되지 않느냐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소급표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느냐 완성되지 않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런 논란을 불문하고 일단 그 부분을 소급 적용한다라고 하는 소급 처벌 그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보태면 어떤 소급 처벌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이상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더 명확하겠죠.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어떤 진정소급표가 가지는 법률도 적용한 바 있다. 자,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표와 부진정소급표를 나눠서 다수 의견이에요. 다수 의견에서는 부진정소급표는 인정될 수 있지만 진정소급표는 인정될 수 없다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헌재가 위헌을 하지 않고 소급 적용 법률에 대해서 합헌을 내린 이상 우리는 그 법에 그대로 따라서 합헌 결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소급 적용을 허용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토를 보면 이게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례예요. 소송법에 있어서 어떤 법은 소급 적용되고 어떤 법은 소급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것에 대한 보편타당한 원칙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보편타당해서 항상 소급적용돼야 된다. 항상 소급적용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쿠데타를 이용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정권을 찬탈한다. 이런 경우에는 소급 적용할 수가 있고 이때는
어떤 구체적 정의가 더 중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지나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냥 소급 적용 없이 끝낼 수도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즉 공익적 필요와 신뢰 보호를 이의경량하여 결정하며 타당하다는 게 최근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게 바로 최근 대법원의 어떤 태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맞춰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급표 금지에서 원래는 이론적으로 형법에만 적용되고 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공소시효를 늘리는 것은 사실은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처벌받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늘려서 처벌하는 규정이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형식적으로 소송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급 적용이 소급에서 적용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 이건 죄형법정주의하고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학설은 소송법도 이렇게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면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는 견해와, 그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형법에만 적용되고 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결과 소송법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급 적용도 된다는 견해. 여러분들이 최대한 편하게 쓰시면 돼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어서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견해와, 소송법에서는 소급 적용도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고, 헌법재판소는 의 태도 정확히 다수견 부진정 소급표는 인정될 수 없으나 진정 소급표는 부진정 소급표는 인정될 수 있으나 부진정 소급표는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봤고요. 반면에 대법원이 이제 나눠가지고, 대법원에 있어서는 5.18 특별법과 관련해서 소급 적용하는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한 이상은 이에 대해서 진정 소급표를 가지는 법률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는 일도 양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 구체적 정의, 그 다음에 국민의 신뢰보호 양자를 비교 형량해서 결정하면 타당하다라고 마무리 졌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도 이제 차근차근 이제 목차부터 잡으면 돼요.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하나만 나왔으면은 1 문제점 약수를 해서 뭐 이렇게 목차를 잡고, 뭐 그 다음에 2 학설, 학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3 판례 뭐 이렇게 해서 나와도 여러분들이 상관이 없는데, 이걸 가나다라로 해놨어요. 그래서 기존에 처벌받지 않은 행위를 판례를 변경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 기존에 우리 판례에 의하면 처벌 안 되니까 그냥 믿고 처리를 했다. 근데 이거 판례를 바꿔갖고 처벌하면 어떤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일단 판례가 사실상 구속력을 갖지 않느냐. 그래서 판례 변경도 소급표 금지가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판례는 법률이 아니지 않느냐. 소급표 금지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변경과 관련해서 법적 견해의 변경이냐, 아니면 단지 사객관적인 법상황 변경, 이것을 어떤 사정 변경이냐, 단순한 사정 변경이냐. 어떤 것과 비슷해요. 동기설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바로 어떤 한시법과 관련해서 추급표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동기설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법적 견해가 변경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동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그대로 따왔다는 이제 절충설이에요. 그래서 법적 견해의 변경과,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해가지고 법적 견해의 변경, 단순한 법상황, 그냥 단순한 사정 변경이라고 좀 더 줄여서 양자의 경우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절충설이 있고요.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확고합니다. 소급표 금지는 형벌법규가 소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판례는 판례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던 행위를 그냥 쓰는 거예요. 판례 변경에 따라 이렇게 확인된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의미 내용, 진정한 의미 내용을 확인하는 건데, 기존에 잘못 확인했다. 형법 규정은 그대로 존재를 하는데, 기존의 법원에서는 형법 규정의 의미 내용을 잘못 확인했는데, 잘못 생각을 했는데,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이 법조문의 진정한 의미 내용을 확인한 것일 뿐이지 법조문의 변경은 아니다. 판례 변경에 따라서 확인된 형법 조항에 의해서 처벌한다라고 해서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를 다 모여도 그냥 뒤에 이건 살려줘야 돼요.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 이게 무슨 말? 옛날에는 해석을 잘못했는데 원래부터 그 법조문의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전원합의체로 바뀐 판례. 이렇게 판례에 의해서 어떤 확인된 형법 조항을 근거해서 처벌한다. 이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판례 변경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검토도 이론적으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해서 끝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두 번 안 써도 되고 형법 조항에 의해서 판례 변경은 법률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게 지나지 아니하여 법률 조항이 변경된 게 아니다.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판례 변경은 조금 더 쓴다면 법률 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소급표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소급표 금지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는 판례를 바꿔서 기존에 처벌되지 않는 것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1, 2, 3 3개로 했는데 여러분들 목차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 하고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이렇게 처리해도 좋고 저는 약간 멋을 부려가지고 전체 문제점에 소급표 원칙이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한번 먼저 써놨어요. 근데 이렇게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제목을 빼버렸어요. 법인의 범죄 능력.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법적으로 못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걸 꼭 외운다. 대륙법계에서는 범죄 능력을 부정하지만 대륙법계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걸 부정하지만 영미법계에서는 긍정하고 있다. 이거 못 써도 상관없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견해가 대립된다. 이렇게 지적을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학설. 자, 범죄는 행위 아니냐. 인간이 자연인의 의사활동에 따른 행위이므로 법인은 범죄 능력을 부정해야 된다. 윤리의식이 없으므로 못 써도 돼요. 범죄 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 긍정설은 책임 능력은 형벌 적응 능력이고 법인한테 형사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법인도 범죄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훨씬 더 가볍게 순서를 바꿔서 법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법인도 범죄 능력이 있다. 좀 더 쓴다면 범죄 능력, 책임 능력은 형벌 적용 능력, 어떻게 형벌을 받을 수 있느냐. 또한 법인도 어떤 대표이사라든지 법인의 기관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능력이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법인에게 처벌 규정이 있으면 인정하지 않은 입장도 있고요. 이건 그대로 외워주셔야 될 것 같고. 판례는 상가 이중부장 사건 빼놔도 상관없어요. 판례는 배임죄에 있어서 여러분 조문 외우지 말고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임죄와 관련해서 법인한테 일을 맡겨요. 개인이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일을 맡겼는데 이 법인을 통해서 업무상 배임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도 처벌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 법인 처벌되면 벌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더라도 벌금 이상으로 법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개인은 징역형도 하고 세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법인은 단지 이거 못 써도 괜찮습니다. 다시 그냥 법인의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법인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못 써도 되니까 법인은 사법상 즉 민사상 의무의 주체가 될 뿐 범죄 능력은 없으므로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만 판례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이사를 배임죄의 주체로 보았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이사가 배임한 거다라고 한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검토에서 이제 계속 따지는 게 이거예요. 행위,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관련성,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니까 사람이 아닌 법인의 행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법인을 통으로 처벌하면 범죄와 무관한 구성원까지 처벌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행위 개념에서 의사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법인의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써도 좋고, 그냥 좀 더 편하게 쓰면 법인을 처벌하면 범죄와 관계없는 구성원까지 처벌되어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니냐. 뭐 그래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나요? 좀 더 쉽게 우리가 그냥 이해하거나 직접적인 것은 이 줄침 부분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기억이 오래 남는 거, 법인을 처벌하면 범죄와 관계없는 구성원까지 처벌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칙,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자까지 함께 처벌돼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해서 부정설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죄형 법정주의, 그 다음에 법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해서 실제 해경 수사직과 관련돼서 출제할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가 답니다. 나머지는 뭐 기본서에서 한번 참고로 해서 보시고,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 약수령에서 법인의 범죄 등력까지는 이 부분을 철저히 암기하고, 여기에서 50% 이상의 주안점을 두고, 이것은 여기 나오는 것은 무조건 달달달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것까지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만 빼면은.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여기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